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험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필기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룰 건데요. 그 첫 번째 파트를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이걸로 잡았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과목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교재 보시면서 또 앞에 영상에서 보충 설명하는 부분들은 메모를 좀 잘 챙겨 주셔가지고 우리 교재가 요약이에요. 최대한 요약을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연적인 설명이 안 들어가 있으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면 잘 메모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가 돼야 된다. 제가 이걸 강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를 해주시고 앞에 있었던 OT 강좌에서 나왔던 주기율표 관련된 것들 특히 그런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제 뭐 반응식이 나올 수도 있고 분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나올 때마다 제가 언급을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주기율표 관련돼서 화학식과 연관된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1장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입니다. 자, 연소 이론이라는 게 먼저 소개가 됩니다. 연소 이론. 연소라는 것은 타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연소는 타는 것이다. 근데 타는 것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빛과 열을 수반하면서 급격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연소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를 수반한다 그랬습니까? 빛과 열을 수반한다 했고 마지막에 산화 반응이다 라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뭐가 중요한 말이냐면 당연히 이제 타는 걸 보면 빛도 있고 열도 나오죠. 당연한 거죠.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산화 반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산화 반응이란 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그냥 산화 반응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하고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다.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셔야 돼요. 아, 산화 반응이라는 말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구나. 우리가 이제 산화 이 말하고 반대되는 말이 뭐죠? 환원이죠. 비교되는 말이. 산화, 환원 이런 말을 쓰죠. 그럼 환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환원은 산소를 내놓는 반응입니다. 잃어버리는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되는 용어가 환원입니다. 환원. 환원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산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산소를 잃어버리는 과정. 이것을 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산화하고 환원하고 두 가지의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고 연소는 무슨 반응이다? 산화 반응입니다. 산소하고 결합하는 반응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 산소가 어디에서 산소가 나오냐? 내가 결합할 산소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공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있습니다. 자,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데 얼마나 있어요? 21%가 있습니다. 21%인데 제가 단위를 좀 쓸게요. 21 볼륨 퍼센트입니다. 정확하게는 최적 비율이다. 볼륨이란 말은 최적 비율로 21%다. 어려우면 그냥 21%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공기 중에 21%만 산소면 나머지는 뭐예요? 질소입니다. 질소. 그래서 질소가 나머지 79%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봐놓으셔도 됩니다. 원래는 78%예요. 78%고 1%가 아르곤, CO2, 기타 가스들인데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산소하고 뭐로만 돼 있다? 질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21대 79의 비율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식이죠. 우리가 말하는 상식. 그런데 당신은 상식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이공 계열의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라고 있잖아요. 산소를 분자식으로 써볼까요? 산소는 원자는 O죠. 질소는 N이죠.
근데 공기 중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산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가 있을 때 산소 원자가 있어요? 산소 분자가 있어요? 다 분자로 존재합니다. 분자로 존재하니까 혼자서 존재 못하고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O2로 존재합니다. 질소도 N2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O2가 21% 있고 N2가 질소가 79% 있다. 이런 말의 의미는 N이 79%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N2가 79%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산소하고 질소는 뭐로 존재한다? 원자로 존재한다? 분자로 존재한다? 분자로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O2, N2 이렇게 존재합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죠. 수소도 H가 존재하는 거 아니죠. 수소 기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H가 존재한다가 아니라 H2. 자, 이렇게 두 개가 모여서 분자를 형성해서 존재합니다. 공기 중에서는. 이런 물질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분자로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원소가 두 개, 원자가 두 개 모여가지고 하나의 분자를 만들고 있는 물질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거고, 일반적인 뭐 탄소 이런 것은 C 그냥 존재하죠. 황, S 다 이렇게 하나로 쓰지만 이런 것들은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O2, N2, H2 이렇게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순간적으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분자식이나 반응식이나 이런 걸 쓸 때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합니다. 일단 몇 개는, 세 개는 있네요. 산소, 질소, 수소. 이것은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존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O2, N2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죠. 산화반응 그만큼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타는 것은 타는 것이, 여기 타는 것이란 말의 의미를 좀 더 유식하게 말하려면 무슨 반응이다? 산화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정리되셨죠? 자, 두 번째 나오는 사요소입니다. 이건 별표 세 개를 해놓읍시다. 연소의 사요소는 가연물. 이제 제목을 먼저 봅시다. 사요소라고 하니까 가연물이 있고요. 산소 공급원이 있고 점화원이 있고 연쇄 반응이란 말이 있습니다. 연소에 주로 여러분들은 3요소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가지 요소. 그 세 가지 요소가 1번, 2번, 3번입니다. 자, 이것을 무슨 요소라고 한다? 3요소라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3요소라고 부르는 거에다 하나가 4번이 포함이 돼 있죠. 4번이 들어가면 이게 플러스가 되면 4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3요소를 먼저 볼까요? 가연물,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점화원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뭐가 된다? 연소가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럼 가연물이 뭡니까?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산소하고 반응하여 발열 반응을 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가연물은 뭡니까?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가연물이라고 부릅니다. 줄임말이잖아요. 연소가 가능한 물질. 연소가 가능한 물질. 이것을 가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그래서 산소와 반응하여 발열 반응하는 물질. 이렇게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발열 반응이라는 말은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내놓는 것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는 뭔 말이겠어요? 발열과 반대되는 말은 흡열이라는 말이 되겠죠.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열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발열이냐 흡열이냐 서로 반대 의미가 되고, 가연물은 우리가 연소 타기 위해서 필요한 가연물은 타면서 뭘 낸다? 열을 낸다. 그래서 발열 반응을 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종이는 가연물이 아니에요. 종이 잘 타죠. 잘 타니까 가연물이에요. 나무도 잘 타죠. 가연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연물로 해당이 되고, 얘들이 탈 때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줄 공급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연소는 어디에서 산소를 얻는다겠죠? 공기 중에서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공기 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산소, 질소가 대표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산소는 몇 퍼센트 있다? 21%다. 질소는 79%가 질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공기 중에서 산소가 없으면 산소 공급원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죠. 산소를 만들어내는 물질도 있습니다. 산소를 만들어서 불타는데 너 잘 타라 하고 산소를 계속 만들어줘요. 그래서 산소 공급원은 꼭 공기 중에 산소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로부터 발생되는 산소도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연소할 때 그 산소가 소모가 되니까.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산소 공급원의 대표적인 게
뒤에서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위험물을 분류할 때 인류 위험물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인류 위험물. 위험물 어떻게 나온다고요?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이렇게 6가지의 위험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인류 위험물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만 하나 인류 위험물 이름 여기서 소개합니다. 자, 인류 위험물의 명칭이 산화성 고체입니다. 자, 인류 위험물이 산화성 고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물질의 이름에서 힌트가 있겠지만 산화성 고체 이렇게 말하면 고체, 액체, 기체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체라는 상을 갖고 있고 산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산화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이미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산소하고 결합된 물질인데 얘들이 열을 받잖아요. 열을 받으면 O2를 발생을 시킵니다. 내놓습니다. 쫓아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산소를 쫓아내요. 그래서 공기 중에 O2가 존재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이 O2가 나오면은 연소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주변에 타고 있는데 얘가 건물 내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건물 내에서 인류 위험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인류 위험물 주변에서 화재가 일어났으니까 그 화재로 인해서 인류 위험물이 열을 받겠죠. 열을 받으니까 얘가 열분해를 하겠죠. 열분해 한다는 말이 산소를 내놔 버린다 이 말이에요. 너무 뜨거우니까 산소를 분해시켜 버려요. 그래서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인류 위험물에서 쫓아낸 산소가 공기 중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산소 때문에 타는 물질은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더 잘 타겠죠. 산소가 풍부해졌으니까. 그래서 이 산화성 고체는 산소 공급원이다 아니다. 산소 공급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산화성 고체는 산소를 내놨잖아요. 산소를 발생을 시켜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인 물질은 산소를 내놨기 때문에 자신은 뭐가 됐어요? 자신은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자신이 산소를 내놨잖아요. 산소와 결합한 게 아니라 내놨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뭐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환원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뭐 됐다고 이야기해요. 이 내놓은 산소를 가지고 결합하는 연소를 하겠죠. 그게 산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뭐 했다? 환원이 되고 자기가 내놓은 산소를 가지고 다른 물질은 그 산소와 결합을 했을 것이다. 그걸 뭐라고 한다? 산화라고 부른다. 상대방을 산화시키고 자신은 뭐가 된다? 환원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인류 위험을 설명할 때 또 할게요. 근데 지금은 산소 공급원으로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위험물로부터 또는 어떤 물질로부터 발생되는 산소도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점화원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점화원은 주로 스파크나 또는 뭐 성냥불이나 열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점화원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전기 스파크 또는 정전기 스파크 이런 것들이 불을 붙여주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 됩니다. 그것을 점화원 이렇게 부릅니다. 점화원 어렵지 않죠? 자,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이 세 가지가 연소의 몇 요소다? 3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세 가지가 아닌 것은 보기에가 뭐가 있다? 연쇄 반응이 있어요. 연쇄 반응은 3요소에 들어가요? 4요소에 들어가요? 4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은 3요소가 아니죠. 답이 연쇄 반응이 될 수 있죠. 자, 4요소 네 번째 요소입니다. 연쇄 반응. 불꽃 연소에서 불꽃 유지를 위한 반응을 연쇄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불꽃 연소에서 불꽃 유지를 위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한 이 연쇄 반응이라는 것은 자,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이 용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쇄 반응을 설명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 문장에가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해봅시다. 불꽃 연소란 말은 타는 연소가 뭐라겠어요? 타는 거라겠죠. 탐은 빛과 열을 수반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뭐가 나옵니까? 불꽃이라는 게 나옵니다. 불꽃. 불꽃이라는 게 나와요. 불이 나면은 이렇게 불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불꽃이 있는 연소를 말합니다. 불꽃이 없는 연소를 무염연소, 불꽃이 있는 연소를 불꽃연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연소 중에서도 불꽃이 막 일어나지 않는데 타고는 있어요. 타고는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무염연소 이렇게 부릅니다. 자, 불꽃연소에서 이렇게 불꽃이 있는 연소에서 이 불꽃이 유지를 위한 반응이다. 자, 이 불꽃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반응이다. 당연히 불꽃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불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연소가 일어나면서 발생되는 연소 생성물들 중에서 이 불꽃을 유지하는 반응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반응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 불꽃이 잘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걸 무슨 반응이라 한다? 연쇄 반응이라 합니다. 자, 이 불꽃을 유지하는 반응은 연소 생성물 중에서 발생된 라디칼들, H나 OH 라디칼들이 분해 결합을 스스로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있는 불꽃이 화염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어요? 불꽃이 일어나면 뭐가 위험하냐면 이 불꽃으로부터 열도 나오죠. 복사열도 나오죠. 복사도 되죠. 주변에 무엇도 됩니까? 예열을 시킵니다. 예열. 주변을 막 온도를 높여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화염이 확대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화재가 확대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불꽃이 있는 게 화재 입장에서는, 연소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꽃이 생기는 게 소화 입장에서, 만약에 이 연소라는 게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연소가 됐다면 우리가 화재라고 부르죠. 그걸 화재라고 불러요. 그런 화재가 일어났을 때 불꽃 유지 반응이 일어나면은 불 끄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불 끄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불꽃 유지 반응을 없애야 되겠죠.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연쇄 반응 차단 이렇게 부릅니다. 차단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무슨 소화라고 부른다? 억제 소화라고 부릅니다. 연쇄 반응을 억제하여 소화하는 방법이다 해서 이름이 뭐라? 억제 소화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연쇄 반응이라는 것은 불꽃을 유지시켜주는 반응입니다. 자, 우리가 연소의 4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연소의 4요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연쇄 반응이 뭐라고요? 연소 생성물 중 발생되는 수소 또는 OH 라디칼이 분해 결합을 하면서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반응을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고 그 반응을 못하게 하면은 불꽃이 사그라들겠죠. 연쇄 반응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연쇄 반응 차단이란 말은 소화를 할 때 연쇄 반응 차단이란 말을 쓰겠죠. 자, 가연물이 있으면은 잘 타죠. 잘 타니까 이 불을 끄고 싶으면 가연물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걸 제거 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소가 있으면 불이 잘 타죠. 산소를 없애버리면 질식 소화라고 합니다. 질식이란 말,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말하죠. 점화원 관리를 철저히 하면 연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 그것이 무슨 방법이 된다? 소화 방법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첫 페이지가 너무 설명이 길었죠? 예, 설명이 길었어도 지루하지 않았으면 다행입니다. 자, 우리가 설명이 몇 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본으로부터 파생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산소와 화합하지 않는 원소는, 자, 산소와 화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산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반응을 안 하는 물질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산소와 화합하지 않는 원소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원소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주기율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이 문제 물어본 의도는 뭐냐면요. 산소하고 화합하지 않는 원소를 찾아라는 말 속에는 어떤 원소들은 주기율표상에 있는 어떤 원소들은 산소하고 반응을 안 한대요. 그러면 산소하고 반응을 안 하는 물질, 주기율표상에서 반응을 안 하는 물질은, 반응을 하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자, 활성이 있다, 없다? 없다. 불활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불활성이라고 부르고, 이 불활성에 해당되는 물질은 자, 몇 쪽이에요? 불활성족. 우리가 말하는 단주기율표의 무슨 족? 8쪽입니다. 8쪽 원소. 자, 그러면 자, 주기율표 기억나시죠?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푸, 네.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알, 칼카. 자, 우리가 위험물 공부를 할 때 이렇게 20개의 원자번호 20번까지의 원소를 모르고 위험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다가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기율표 활용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기율표의 원소 번호는 여기에 있는 수소를 1번, 헬륨을 2번, 리튬을 3번 이렇게 쭉 기억해서 20번까지가 나왔잖아요. 이걸 활용을 잘 해야 된다. 이걸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은 자, 여러분들이 분자식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반응식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또 반응을 해서 생성물이 뭐가 나올 건지 그런 것들 판단할 때 전부 이 주기율표를 가지고 판단한다. 자, 첫 번째 있는 이 주기가 1족 원소죠. 1족. 여기가 2족. 여기가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이렇게 있잖아요. 자, 1족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를 알칼리 금속족이라고 불렀다. 여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알칼리 금속족이라고 했죠? 여기는 알칼리 뭐였어요? 토금속족이었잖아요. 토금속. 2족을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불렀어요. 3번은요. 첫 번째 원소가 뭐예요? 붕소잖아요. 붕소니까 붕소족, 탄소족, 질소족, 산소족. 여기를 할로겐족 7족을 할로겐족 이렇게 불렀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8족. 이 8족을 불활성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불활성족은 체외각 전자가 몇 개라고요? 8개라고요. 체외각 전자가 8개. 왕이 된 거라 그래서 제가 왕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이 돼 갖고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다른 것들이 전자를 갖다 준다 그래도 나 싫다 그래요. 나 전자가 들어올 자리도 없고 8개가 다 찼어. 그러니까 나 반응 웬만하면 안 해. 반응을 안 하는 물질이야. 했던 게 몇 쪽이라고요? 8쪽이에요. 제일로 힘이 약한 쪽이 누구라겠어요? 1쪽이에요. 1쪽. 옛날 조선시대 이야기하면 천민. 1쪽, 2쪽, 3쪽, 4쪽, 5쪽, 6쪽, 7쪽 있는데 다 몇 쪽이 되고 싶어 한달이에요? 8쪽이 되고 싶어 한달이에요? 그래서 이 8쪽 원소들은 8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하고도 당연히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황, 질소, 인, 헬륨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8족 원소 헬, 레, 아, 크립, 크세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 물론 20번 이후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예, 헬, 레, 아 여기까지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거 나오면 자 불활성 기체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불활성 기체족 또는 불활성족 이렇게 부르는 물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4족에, 죄송합니다. 6족에 있습니다. 6족에 있고, 질소는요, 5족에 있네요. 인은요, 5족에 있습니다. 자, 이런 족들은 5족, 6족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런 족들은 산소하고 반응을 한다, 이 말이죠. 반응을 하려고 한다. 뭔가하고 반응을 해서 결합하려고 하는 족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5족, 6족. 조금만 전자가 5개 있고 6개 있어요. 하나, 2개만 더 얻으면 뭐가 됩니까? 8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얻기 위한 반응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문제가 자, 이 문제를 산소와 화합하냐 안 하냐 하니까 황이 분자가 원소가 S니까 S 플러스 산소하고 만나면 SO2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SO2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SO2가 될지 안 될지 다 써버리면 다 있는 걸로 착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질소가 반응하면 뭐 이산화질소가 된다. 인이 반응하면 오산화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헬륨은 반응을 안 한다. 결국은 헬륨 반응 안 한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설명이냐? 아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은 과정 절차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가 첫 번째 예제로 소개된 이유는 산소와 화합하지 않는 원소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문제를 낸 의도는 어떤 물질하고도 반응을 하려고 안 하는 물질들이 뭔지를 알고 있냐, 몇 족 원소인지를 알고 있냐, 주기율표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몇 족 원소다? 8족 원소라는 거예요. 헬레아. 이 중에 있으면 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그냥 헬륨인 거예요. 분자식 쓸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8쪽이 아니잖아요. 반응하겠네. 뭐 나올지 나는 몰라요, 지금. 하지만 8쪽 원소네. 그러면 그게 답이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상에서 눈치를 채야 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 황이 연소하면 뭐가 나오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말을 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 문제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8쪽 원소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불활성 기체적 이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힌트 참고로 읽어보시고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자, 2번입니다. 가연물의 조건으로 가겠습니다. 아, 1번 만만치 않죠? 내용으로 간단했는데 뭐 이야기를 뭐 20분 동안 이렇게 막 하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게 보입니다만 못 알아먹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됐었어요? 하나씩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그게 다 여러분들 개수하고 맞출 수 있는 개수가 늘어나는 조건이 됩니다. 어렵게 할 필요 없다. 자,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가연물의 조건입니다. 타는 물질을 가연물이라고 불렀는데 얘도 뭐 조건이 있나요? 당연하죠. 안 타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럼 타는 물질하고 안 타는 물질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더란 이야기죠. 잘 타는 물질들은 열 전도율이 높더라 낮더라. 잘 타는 것들은 전부 열 전도율을 따져보니까 열 전도율이 다 낮아요. 잘 안 타는 것들을 보니까 열 전도율이 높아요. 그래서 가연물이 되는 것들은 열 전도율이 낮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거죠. 기준을 정해버린 거죠. 열 전도율이 낮아야 잘 타. 그러면 열 전도율이 낮으면 왜 잘 타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열 전도율이 낮으면 왜 잘 타는 거죠? 자, 제가 요 물질을 태우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라이터로 불을 막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럼 얘가 열을 줘가지고 얘가 불붙기를 바라죠. 얘가 불붙기를 바라는데 내가 준 열을 얘가 받아서 열을 전달을 해버려요. 열을 전달을 쭉 해버리면 이 열이 공기 중으로도 빠져나가고 다른 물질로도 전달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에 열이 쌓여요, 안 쌓여요? 나는 여기다 불 붙이려고 불을 막 붙이고 있는데 이 물질이 불이 붙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온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온도가 올라가려면 열의 축적이 일어나야 돼요. 열이 모여야 돼요. 열이 막 축적이 쌓여가지고 이제 내가 불 붙을 때가 됐어 하고 불이 확 붙을 건데 내가 준 열을 얘가 갖고 있어요? 다 전달해버려요. 전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안 붙는다는 거죠. 자, 열 전도율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전달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이 물질이 열을 전달을 많이 안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내가 열을 주면 얘는 열 전달을 못 해. 못 주니까 자기가 열을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불이 붙어버려요. 자, 그런 취지예요. 열 전도율이 낮아야 잘 탄다, 잘 안 탄다? 잘 탄다. 열 전도율이 낮아야 연소가 쉽다. 연소되기가 쉽다. 이런 의도예요. 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자, 어떤 물질을 활성화시키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근데 이 활성화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활성화 하니까 뭘 활성화가 뭐지? 어떤 물질을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너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얘가 가만히 있는데 얘보다 어떤 반응을 막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조금만 자극을 줘도 얘가 반응을 해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적게 필요한 거예요? 적게 필요한 거죠? 조금만 줘도 얘가 반응을 해요. 얘는 조금만 건드려가지고는 반응을 안 해요. 많이 줘야 돼요. 어떤 자극을 많이 줘야 돼. 그러면 그때서야 얘가 반응을 해요. 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죠. 제가 예를 뭐 들려고 잠깐 이게 머뭇고 그랬냐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잠이 들면 이 애를 잠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깨요. 어떤 친구는 이름만 불러도 일어나 버려요. 그럼 내가 에너지를 많이 안 썼는데 반응을 해버리죠. 자,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이 말은 어떤 물질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는 반응을 잘하는 물질이다 이야기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이 말은 에너지가 작게 필요하다. 얘를 활성화시키는데 에너지가 작게 필요하다. 이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작은 에너지에도 얘가 반응을 잘한다. 이 말은 잘 탄다는 이야기예요. 잘 안 탄다는 이야기예요.
연소를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소시키기 위해서 연소가 무슨 반응이니까 산화 반응이잖아요. 산화 반응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작다. 조금만 줘도 얘는 잘 타버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연소가 잘 됩니다. 활성도가 클 것.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여러분들이 혼동을 일으킬까 봐 걱정이에요. 활성화 에너지는 내가 주는 에너지예요. 얘는 에너지를 1만 줘도, 자,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A라는 물질에다가 1이라는 에너지를 주고 얘한테는 10이라는 에너지를 주니까 1이라는 자극을 주니까 A가 반응을 해요. B는 10이라는 에너지를 줘야 반응을 해요. 그러면 활성화 이 에너지는 A가 작죠. B가 크죠. 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이 물질이 뭘 잘한다고요? 연소를 잘한다고요. 그러면 이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의 활성도를 물어봤어요. 에너지가 아니라 활성도를. 야, A하고 B하고 뭐가 더 활성이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가 더 활성이 좋아? 이 말은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반응을 잘해? 이 말이에요. 그걸 활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A하고 B하고 뭐가 더 반응을 잘합니까? 반응을 잘하는 것은 A가 잘하죠. 왜 A가 잘하죠? 에너지가 작아도 반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응 잘하는 것은 A죠. 그럼 활성도라는 것은 뭐가 큰 거예요? A가 큰 거예요. 활성도. 활성도는, 자, 활성도는 뭐가 활성도가 더 좋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가 활성을 더 반응을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A가 반응을 잘해요. 왜 그러니? 활성화 에너지가 1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적어도 얘가 반응을 잘하니까 활성도는 A가 큰 거예요. 이런 문제예요. 자, 활성도가 크면 뭐 잘한다? 연소가 잘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암기식으로 자꾸 이 말이 헷갈리면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있지만은 이해를 하면은 이 말 갖고 헷갈릴 이유가 없죠.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는 말은 이 물질이 활성이 원래 잘 되는 물질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활성도가 큰 것은 연소가 잘 되는 물질이다. 활성도가 크다는 말은 뭐하고 같은 말이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활성도가 큰 것은 에너지가 작아요. 활성도가 작은 것은 에너지가 크게 필요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4번 표면적이 클 것하고 나옵니다. 자, 표면적이 크면 이것은 단순해요. 가연물이 되기 위해서 표면적이 커야 된다. 이 말은 열 받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열 받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 말로 설명을 하면 당연한 거죠. 열을 주는데 열 받는 면적이 넓으니까 많은 열을 짧은 시간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열을 받아서 연소되기가 쉬워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된 나무 막대가 있어요. 불난 데다 나무 막대를 넣어놓고 불이 얘가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하고 얘를 제가 이렇게 막 썰었어요. 이렇게 썰었어요. 썰어가지고 이 썰어진 것을 불난 데다 똑같은 양을 불난 데다 넣었더니 뭐가 더 빨리 타겠어요? 썰어버린 게 빨리 타죠? 왜? 모든 면이 열을 받는 면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이 커지면 연소가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가연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가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열정들이 클 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든가 활성화 에너지가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정립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3번 1, 2, 3 요 세 가지가 문제에서 잘못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연소가 잘 되는 조건이야? 잘 안 되는 조건이야?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연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불꽃의 색깔에 따른 온도를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고온체의 색깔과 온도인데요. 자, 암적색이 있어요. 어두운 적색인데
불꽃이 일어났을 때 그 불꽃의 색깔을 보니까 어두운 적색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약 700도입니다. 700도 정도가 됩니다. 자, 정확한 거예요? 대략값이에요? 이런 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표에 나오는 특히나 숫자가 언급되잖아요. 이런 숫자가 언급된 것들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값이지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약간의 차이가 났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 맞다 이렇게 판단하면 문제가 700 그렇게 나올 리도 없지만 700도가 나온 게 있고 600 뭐 70도, 80도 이렇게 나왔으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710도, 20도 이렇게 나왔으면 틀린 말이다?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냥 어떤 일반적인 기준이지 꼭 암적색이니까 700도다, 700도가 온도가 된다. 암적색인지 아닌지 암적색도 약간 밝은 거 있고 약간 어두운 거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암적색이라는 기준도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암적색. 그래서 적색도 마찬가지나요. 밝은 적색이요, 어두운 적색이요. 이런 구분들이 여기 적색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죠. 휘적색, 빛나는 적색, 누런 적색, 하얀 적색, 휘백색. 이렇게 적색의 색깔이 약간의 색깔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는 값들이 어떤 정확한 특정 값을 딱 써놨지만은 이제 좋은 의미로는 범위로 쓰는 게 좋은데 지금은 한 값을 쭉 써놨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그렇고 그런 의미구나. 온도는 뭐 대략 이 정도다라고 소개하고 있구나. 그러면 시험에서 나올 때는 요 기준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가장 시험에서 기준을 삼고 있는 온도를 써놓은 겁니다. 자, 휘백색 몇 도입니까? 제일 높은 것부터 봤어요. 1500도입니다. 백적색이 1300, 황적색 1100, 950, 적색이 850, 암적색이 700도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애우라고 제가 말씀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콘원지의 색깔 자 기억을 해보시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 색깔별로 온도가 정해졌다니까 이걸 애워야 되잖아요. 암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나왔을 때 내가 이 온도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몇 도씩 떨어져요? 200도씩 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200도씩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는 1000을 기준으로 1000 밑으로 가니까 150이 됐어요. 150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100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150이 떨어졌네요. 감소가 됐죠. 그래서 1500에서 1100, 1000도씨 이상까지는 200씩이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대략 150, 100 이렇게 떨어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일 앞에 있는 200도씨 온도차가 나는 1100도씨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150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답 찾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온도는 기억하겠어요? 1500부터 1500, 1300, 1100, 950, 850, 700 이렇게 외우라고요? 예, 알겠어요. 그렇게 외울게요. 그러면 색깔은요? 색깔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희백색, 백적색, 황적색, 휘적색, 적색, 암적색. 못하겠어. 다 적색 붙어 있고 앞에 뭐 붙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럴 때 1000마디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자, 1000마디를 가지고 어떻게 기억하냐? 암적휘, 황백휘. 자,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줄 알았어요? 없어요. 암적휘, 황백휘. 1000마디를 따라서 해봅니다. 자, 같이 하십시다. 암적휘, 황백휘. 암적휘, 황백휘. 암적휘, 황백휘. 암적휘, 황백휘. 눈 감고 해보세요. 암적휘, 황백휘. 외워져요? 그러면 순서 외워진 겁니다. 그것만 외워가지고 뒤에가 적색인지 백색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 적색이잖아요. 다. 마지막만 뭐예요? 백색이에요. 암적휘, 황백휘 해놓고 제일 마지막은 뭐? 휘 적색이 아니라 휘 백색. 나머지는 다 적색이에요. 암적휘, 황백휘. 이렇게 해놓고 밑에서부터 온도는 1500, 1300, 1100 이렇게 200씩 줄여나가고 150 줄여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면 외워집니다. 자, 이것을 나중에 이거 외울 거니까 나중에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보시고 있으면 못 외웁니다. 암적휘, 황백휘 지금 하고 있을 때 따라 하신 분들이 암적휘, 황백휘 다음에 문제 풀 때도 암적휘, 황백휘 이렇게 하시면 온도까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꼭 이럴 때 따라 해보시고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고 있는 그 방에 아무도 없으니까 주변에서 혹시 사람 있으면 좀 조용히 암적휘, 황백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불꽃 색깔 문제 나오면 그게 뭐였지? 암적휘, 황백휘 이렇게 떠오르면 그때 여러분들께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이거 외운다고 또 막
하지 마시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넘어가셔도 무관합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화재를 잘 일으킬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화재를 잘 일으킬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화재를 잘 일으키니까 안 좋은 거네요. 산소와 친화력이 클수록 연소가 잘 된다. 맞습니다. 연소가 뭐였어요? 산소하고 결합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산소와 친화력이 크다는 말은 산소하고 결합을 잘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뭘 잘한다? 산화 반응이 잘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잘 탄다 이 말이잖아요. 맞네.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가 잘 된다. 온도가 올라가면 위험해지잖아요. 위험해진다는 말은 잘 탈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네,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잘 타는 조건이 됩니다. 아, 맞습니다.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연소가 잘 된다. 자,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연소가 잘 된다 그랬으면, 자,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가 잘 된다 했죠.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가 잘 된다. 그러면 그때 연소가 잘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상승하면 위험해진 거예요? 안전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라. 조건이 주어지면은 위험해진 건지 안전해진 건지 생각을 해봐라. 온도가 상승한다. 온도가 지금은 막 20도씨인데 50도, 60도 올라가요. 위험해진 거예요? 안전해진 거예요? 위험해졌어요. 위험해지니까 불이 타요. 불이 나요. 이런 의미예요. 연소가 된다. 자, 연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뭐예요?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했잖아. 자, 연소 범위, 나 연소 범위 잘 안 들어봤는데 뭐 연소되는 범위. 이 정도 개념은 알고 계시잖아요. 연소 범위. 이렇게만 아시고 계셔도 자, 이게 넓대요. 자, 연소 범위가 있을 건데 어떤 것은 연소 범위가 이만큼이고 어떤 것은 연소 범위가 이만큼이고 그래요. 다를 거란 이야기죠. 물질마다 연소 범위는 다르는데 연소 범위가 좁은 게 위험한 거예요. 연소 범위가 넓은 게 위험한 거예요. 연소 범위가 넓은 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일단은 넓은 게 위험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세요. 연소 범위가 넓으면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연소 범위가 넓으면 위험해졌네? 이렇게 판단이 됐다. 그러게 되면은 연소가 잘 된다. 이 말하고 이어지는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맞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연소 범위가 넓으면 위험해진다. 위험해지니까 연소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네. 발화점이 높을수록 연소가 잘 된다. 자, 발화점이란 말도 나왔어요. 제가 설명해야 할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들이 아직 우리가 안 들어봤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은 발화점이 뭔가를 먼저 설명을 하면 발화점 간단해요. 자, 이거랍니다.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보시면 자, 비커에다가 위험물을 어떤 액체를 넣어놓고 알코올 램프로 막 가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온도가 처음에는 뭐 10도씨였어요. 근데 열을 계속 이렇게 가열을 해버리니까 얘가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올라가서 70도, 100도, 150도 이렇게 됐어요. 200도가 딱 되니까 200도씨까지 올라가니까 200도씨까지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 표면에서 불이 확 이렇게 일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액체는 200도씨에서 화염이 확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199도씨에서는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이 액체가 200도씨가 되는 순간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가 200도씨부터 불이 붙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 200도씨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걸 발화점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발화점 뭐예요? 발화점, 불이 발생하는 점. 불이 발생하는 점, 불이 발생하는 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불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이 열화성 액체에다가 누가 화염을 줬어요? 불꽃을 줬어요? 혼자서 불 붙었어요. 온도만 상승을 시켰잖아요. 온도만 상승시켰죠. 온도만 상승시켰더니 혼자서 불이 붙어버리더라. 그래서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앞으로 발화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못 넘어가겠어요. 이 발화점만 하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가 지금 막 걸려요, 마음속에. 뭐를 설명 안 하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미리 설명을 합니다. 인화점하고. 인화점이 뭐냐?
점화원에 의해서, 얘는 점화원이 있어요.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최저 온도입니다.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최저 온도. 그러니까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자, 온도가 10도셨는데 70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얘한테 이 액체의 표면에다가 스파크를 줬어요. 스파크를 내가 반짝하고 줘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불이 확 붙었어요. 자, 이렇게 붙었으면 발화점은 이런 스파크를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근데 인화점은 뭘 줬다고요?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스파크를 줘봤다. 그래서 봤더니 불이 확 붙어버리더라. 그러면 이 70도씨가 뭐가 된다고요? 이 물질에 인화점이 된다. 69도씨에서는 스파크를 줬는데 불이 안 붙었어요. 근데 70도씨에서는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 물질의 인화점은 몇 도시다? 70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최저 온도니까 점화원에 의해서. 그래서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이는 뭐가 있다 없다. 점화원이 있었냐 없었냐. 혼자서 불 붙었냐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었냐. 이 차이로 인화점 발화점이 구분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발화점이 높을수록 연소가 잘 된다 이 말은 발화점이 200도씨인 물질하고 발화점이 100도씨인 물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100도씨가 되니까 불 붙은 물질하고 얘가 200도씨가 돼야 불 붙는 물질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가 더 위험해요? 뭐가 더 잘 타는 거예요? 뭐가 더 불 붙기 쉬운 거예요? 200도씨가 쉬운 거예요? 100도씨가 쉬운 거예요? 당연히 100도씨에 불 붙는 게 더 불이 빨리 붙은 거니까 불이 더 잘 붙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발화점이 높으면 연소가 잘 된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자, 앞으로는 인화점이든 발화점이든 인화점이든 발화점이든 인화점이든 발화점이든 높아야 위험하다 낮아야 위험하다. 낮아야 위험한 물질입니다. 낮아야 위험한 물질입니다. 발화점이 낮은 게 위험하고 인화점이 낮은 물질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높으면 연소가 잘 된다가 아니에요. 낮아야 연소가 잘 된다. 인화점이든 뭐든 발화점이든 또 연소점이든. 연소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자,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그랬어요. 연소 범위는 이 말은 어떤 물질이 이렇게 열을 가할 때 제가 뭘 줬다 그랬어요? 스파크를 줬다 그랬잖아요. 인화점을 설명할 때 스파크를 반짝하니 줘봤어요. 그랬더니 69도씨에서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붙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불이 붙고 안 붙고가 뭐가 좌우되냐면 여기가 공기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생겼어요? 얘가 가열이 되니까 얘한테 나오는 증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연성 증기가. 이 증기가 공기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두 개가 더해져가지고 스파크를 만났음에도 불이 안 붙었다는 말은 여기에서 발생된 증기의 양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증기가 부족하니까 불이 안 붙었구나. 그러면 온도를 좀 더 높여봐. 해서 70도씨까지 높이니까 증기가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나오니까 스파크를 주니까 불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기하고 증기하고 점화원을 스파크를 줬을 때 불이 붙었다면 이때의 농도가 하한 농도가 됩니다. 불이 붙을 수 있는 연소 하한 범위가 돼요. 자, 증기가 막 많아가지고 이 증기 농도가 높아지겠죠. 온도를 더 높이면 증기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값이 스파크를 줬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마지막 농도. 증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이상 돼서는 불이 안 붙어버리고 그 이하에서만 불이 붙었을 때 그 값을 상한 농도. 자, 처음에는 하한 농도를 만나고요. 나중에는 상한 농도를 만나겠죠. 자, 이 두 값의 범위를 뭐라고 부른다? 연소 범위라고 부릅니다. 자, 가스마다 연소 범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대표적인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자, 이런 그림인데 어떤 물질은 자, 여기가 연소 범위예요. 자, 여기가 20도씨에서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한선이에요. 하한선. 여기는 하한선, 여기는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이 상한선과 폭발 상한계, 폭발 하한계. 그 다음에 이 사이를 연소 범위. 이 범위는 20도실 때 범위고, 여기가 50도시면
50도실 때 범위는 요 범위가 되겠죠. 근데 20도일 때는 얘가 좀 더 좁네요. 왜? 온도가 높아지면 이 범위가 넓어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위험해져요? 안전해져요? 위험해져요. 위험해지니까 연소 범위가 넓어져서 더 위험해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온도가 높아진 것은 즉 뭐의 범위가 넓어졌다. 연소 범위가 넓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 말하고 이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온도 상승이 되면 연소 범위가 넓어졌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위험한 거예요. 자, 어쨌든 연소 범위라는 말은 이 폭발 범위, 연소 범위, 폭발 범위 같은 말이에요. 폭발 범위 같은 말인데 여기가 20도씨에서 어떤 물질, A라는 물질의 하한선하고 만나는 점의 Y축, 얘가 농도입니다. 농도를 읽어봤더니 2.5%가 됐어요. 퍼센트예요. 그 다음에 상한선하고 만나는 점을 봤더니 81%예요. 그러면은 이 물질의 하한계하고 상한계가 2.5, 81이라고 이 사이를 2.5하고 81 사이 농도를 뭐라 부른다? 연소범위라고 해요. 그럼 이 연소범위 의미는 요 안에서는 스파크가 어디서 일어나든 다 뭐가 된다? 불이 붙어요. 근데 요 아래서의 스파크를 줘봤자 불 붙는다? 안 붙어요. 전기가 너무 부족하네요. 여기는 스파크 줘도 불이 안 붙는다. 이 말은 전기 농도가 너무 높네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폭발되는 범위가 있다. 그걸 무슨 범위라 한다? 연소 범위라 한다. 근데 연소 범위가 넓어진 것은 좁을 때보다 넓은 게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자, 연소 범위의 의미. 자, 그러면 제가 2.5에서 81 볼륨 퍼센트라는 이 하한 농도, L이라고 쓰고 상한 농도를 U라고 씁니다. 업, 로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하한계, 상한계라고 부르는 이 농도를 갖고 있는 물질이 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압니다만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 가스의 폭발 범위가 2.5에서 81입니다. 벌써 왜 이런 걸 이야기하세요? 아세틸렌의 폭발 범위가 모든 폭발 범위를 갖고 있는 물질들 중에서 가장 넓습니다. 아세틸렌의 폭발 범위가 제일 넓은 가스가 뭐라고요? 아세틸렌 가스예요.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가 제일 1등이기 때문에 폭발 범위가 제일 넓기 때문에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한 가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제일로 위험한 가스의 폭발 범위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가솔린이 더 많이 나와요. 1476 이렇게 부르는 나중에도 나오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답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틀린 건 뭐가 틀렸다? 발화점이 낮아야 위험하다, 높아야 위험하다? 낮아야 위험한 겁니다. 그래야 연소가 잘 된다. 이런 말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해 되셨죠? 네, 답은 4번이 됩니다. 아, 이 예제 하나 푸는데 시간 너무 많이 써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고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선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가시고요. 제 2강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할게요.